네, 영상이 끊어졌네요.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A 중합 효소가 결국은 이 DNA 복제를 하는 핵심적인 효소입니다. 이 DNA 복제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이 DNA 중합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154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DNA 복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 중합 효소는요, 항상 3- 뒤에, 여기 3- 말단 뒤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나가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래 있던 뉴클레오타이드 3- 말단에 주연 가닥에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는 효소이다. 이렇게 DNA 중합 효소의 작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원래 있던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원래 있던 뉴클레오타이드 3- 말단이라는 말, 요거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보자면, 이 DNA가 아까 여러분 이렇게 DNA가 사다리 모양으로 있으면 얘가 이렇게 풀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풀리고 이쪽도 풀리고. 자, 이렇게 주연 가닥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얘가 주연 가닥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이 주연 가닥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DNA 중합 효소가 작용할 수 없어요. 이 DNA 중합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있어야 돼요. 멍석이 조금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항상 3- 말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항상 3- 말단이 있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붙일 수 없고요. 그럼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는 애, 이렇게 3- 말단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최초에 해주는 애가 바로 프라이머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그래서 DNA, 여러분, 프라이머는 영어로 프라임 뒤에 R, 그러니까 최초, 우리 프라이머가 처음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프라이머라는 건 이 DNA 중합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3- 말단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프라이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시발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약간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머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고요. 근데 이 프라이머는 프리메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이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효소인데, 이 프리메이스는 일종의 RNA 중합 효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RNA 중합 효소는 DNA 중합 효소랑은 다르게 그냥 주연 가닥만 덩그러니 있어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DNA 중합 효소랑은 약간 다른 특성인데, 그래서 일종의 이 프리메이스는 RNA 중합 효소이기 때문에 이 DNA의 최초의 그런 복제 시작을 위한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얘는 사실은 RNA입니다. RNA 프라이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3- 말단이 이 프라이머에 제공이 되면 이 뒤이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상보적인 염기가 형성되도록 붙여나가는 게 이 DNA 중합 효소입니다. 항상 이렇게 상보적이지 않으면요,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쌍을 형성할 때만 이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 DNA 중합 효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 말단에다가만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5-에서 3- 방향으로 5-에서 3- 방향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DNA 중합될 때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5-에서 3- 방향으로 DNA가 중합된다, 합성된다, 복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특성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 2에서는 사실 말씀을 드리진 않았던 부분인데 선생님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합성이 되려면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로 합성이 되는 건 동화작용인데 그럼 DNA가 합성될 때 뭐 ATP 같은 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비밀이 있는데 여기 사실 재료가 되는 물질은 뉴클레오시드 3인산입니다. 그러니까 ATP랑 비슷한 거죠. 얘네가 재료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붙을 때는 여기 인산기 두 개가 빠져나옵니다. 즉 뉴클레오시드 3인산이라고 하는 아주 재료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별도의 ATP와 같은 그런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얘네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물론 동화 반응이 있고요. 동화 반응에 에너지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뉴클레오시드 3인산을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뉴클레오시드 3인산을 만들 때 에너지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시드 3인산을 사용하는 과정 자체는 에너지가 들진 않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시드 3인산 중에 이 두 개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시간당 한 1000개 정도 1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초당이죠. 초당 1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나가는 게 이 DNA 중합효소 작용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DNA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15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DNA가 복제되는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제 원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복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복제 과정은 유사하고요. 한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복제. 여러분들 153페이지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 복제 원점으로부터 왼쪽 편으로 방향이 진행되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밑가닥에서 진행되는 복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DNA가 두 가닥이 있으면요. 이쪽이 5-, 이쪽 3-, 그럼 여기가 3-, 5-. 이렇게 두 가닥이 있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항상 DNA가 복제될 때는 복제가 시작될 때는 게시인자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게시인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 복제 원점에 결합을 해서요. 일단 이중화성 구조가 약간 풀립니다. 약간 변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닥이 약간 풀리게 됩니다. 저는 이 양쪽 이 끝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양쪽 끝에 이 한쪽 끝에서 이제 풀려나가는 이 방향으로 풀려나가는 복제가 진행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두 가닥이 풀리면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붙기 전에 누가 와서 결합하냐면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틴, SSBP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와서 달라붙어서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두 가닥이 다시 연결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닥을 연속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단백질 효소가 되겠고요. 헬리케이즈. 이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나선 효소예요.
이 나선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효소가 되겠죠. 나선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라고 들어보셨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얘도 돌아가면서 이 두 가닥으로 붙어 있는 수소 결합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헬리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나선을 계속 풀어가고 그 다음에 이 풀려갈 때마다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SSBP가 와서 이 두 가닥이 다시 한 가닥으로 붙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헬리케이즈가 풀어갈 때 한 가닥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두 가닥이지만 이 두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풀리면 어떻게 보면 이거 길이라고 보면은 길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제 분기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제 분기점은 두 군데 있겠죠.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복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 복제 분기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제 분기점에서 DNA가 복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DNA가 복제되는 장소를 얘기하면 복제 분기점에서 DNA가 복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보면요. 항상 이게 풀리고 나서 DNA 중합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그냥 이렇게 주형 가닥만 있으면 복제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 중합효소의 복제를 시작할 수 있게끔 3' 말단을 제공해주는 작은 조각, 3' 말단을 제공해주는 작은 RNA 조각인 프라이머가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머가 합성을 하고요. 요 끝에 이렇게 합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프라이머가 요쪽이 5' 요쪽이 3'이니까 이 3' 뒤로 주형 가닥에 얘가 이제 주형이죠. 주형 가닥에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쪽 뒤로 3' 뒤로 주형 가닥에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DNA를 첨가해 가겠죠. 자, 얘가 이렇게 5'에서 3'로 DNA를 복제해 나갈 때, 합성해 나갈 때 헬리케이즈는 더 풀 것이고요. 요걸 이제 한번 더 그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진행되면 헬리케이즈가 요만큼 풀 것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머가 이렇게 첫 번째 끝에 합성된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 뒤를 따라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하나의 프라이머만 있으면요, 복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 헬리케이즈가 이중나선을 풀어가는 것에 발맞춰 따라가면서 복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 가닥은 어떨까요? 여러분, 반대편 가닥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3'였고 이쪽이 5'였죠. 프라이머를 어디 합성을 해야 했을까요? 자, 다시 여기 두 번째로 돌아와서 프라이머를 윗가닥처럼 끝에다가 붙였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여기다가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을 만들기가 좀 불편해서. 자, 여러분, 여기 윗가닥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프라이머가 이쪽이 5', 이쪽이 3'이기 때문에 이쪽 뒤로 이렇게 붙여 나가면 되고요. 여기 헬리케이즈가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복제되는 방향과 풀어나가는 방향, 같아요. 근데 아랫가닥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프라이머를
얘처럼 똑같이 만약에 여기 끝에다가 한번 붙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가닥이 서로 지금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는 핵상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3-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3- 끝에다가 뭐 붙여갈 게 있나요? 이미 낭떠러진데요. 주연 가닥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고 여쯤에다가 붙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가 되고 여기 뒤이어서 이렇게 합성이 돼야 되죠. 윗가닥과 아랫가닥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랫가닥은 복제 방향이랑 풀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서로 풀어나가는 방향 반대입니다. 조금 더 풀어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더 풀린 것을 한번 가정해 보면, 자, 윗가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라이머 이렇게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풀어 나가는 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면 되죠. 근데 아랫가닥은요, 아까 우리 프라이머 어느 쯤에 붙였냐면 이쯤에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갔죠.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더 풀었으니까 또 프라이머 붙여야 합니다. 또 이 부분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또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돼요. 또 프라이머를 이쯤에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사이를, 이쪽이 3-니까요. 이렇게 이어 붙여 나가야겠죠. 그래서 윗가닥과 아랫가닥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윗가닥은요, 복제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복제되는 반면에요, 아랫가닥은 계속해서 프라이머를 풀어나가는 때마다 프라이머를 계속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윗가닥은 굉장히 빨리 복제를 해나가는 반면에 아래쪽은 좀 천천히 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윗가닥을 선도가닥, 영어로는 리딩 스트랜드 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복제가 천천히 진행되는 여기 아랫가닥을 지연가닥, 영어로는 렉 걸린다, 레깅 스트랜드. 스트랜드는 가닥을 의미합니다.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복제되는 양상이 두 개가 다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복제원점을 중심으로요. 이 복제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한쪽 가닥은 선도 가닥인 반면에 한쪽 가닥은 지연 가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DNA가 왜 그럴까요? DNA가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 DNA가 중합되는 방향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두 개 항상 위라고 항상 선도 가닥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방향으로 진행될 때 한쪽이 선도면 한쪽은 지체일 수밖에 없고요. 한쪽이 선도면 한쪽이 지연 가닥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는 PPT를 다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설명드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한 가지 조금 소개해드릴 효소가 있는데, 154페이지의 왼쪽 위편에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꼬여있는 두 가닥을 풀어서 이 DNA 이중나선을 풀고 있는 이 헬리케이즈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 헬리케이즈가 나선을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고무줄 꼬여있는 두 가닥을요, 양쪽을 잡고 쭉 한 방향으로 찢어 보면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자, 이렇게 꼬여 있는 줄이 있는데 여기 양쪽을 잡고 양쪽으로 쭉 당겨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쪽을 양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쭉 잡아 당기면요, 이쪽이 더 꼬입니다. 더 심하게 꼬이게 되죠. 원래 나선 형태였는데 더 꼬이게 됩니다. 이걸 초나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이 DNA 아니 여기 헬리케이즈가 작용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헬리케이즈가 이 나선을 풀어가면서 이쪽 풀어가는 앞부분은요, 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초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나친 꼬임을 풀어주는 효소가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는 여기를 DNA를 끊어서요, 끊어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끊은 다음에 푼 다음에 붙여서 DNA 긴장을 해소해주는 그런 효소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는 그런 효소가 있고요. 딱히 우리가 여기 DNA 복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또 존재는 또 이런 효소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지연 가닥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연 가닥을 보시면 항상 지연 가닥에는요, 이 지연 가닥은 이 끝부분이 완전하게 붙지 않는, 그러니까 즉 DNA가 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 DNA의 조각을 오카자키라는 사람이 밝혀내서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중간쯤에 154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1956년에 오카자키가 오카자키 조각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노벨상도 했는데, 이게 사실 DNA 복제가 끝나려면 이 조각이 연결이 돼야겠죠. 이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해주는 효소가 DNA 연결 효소가 되겠습니다. DNA 연결 효소. 그리고 이제 이 DNA가 연결될 즈음에는 이 프라이머라는 RNA 조각도 다시 DNA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DNA 복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DNA 복제 과정인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PPT만 띄워놓고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유튜브 같은데 유튜브 영상으로 쳐보시면 DNA 과정이 잘 설명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실수라는 게 생길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가 DNA 중합효소가 초당 1000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나간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붙여야 하잖아요. 1초에 1000개를 붙여나가는데 실수가 과연 없을까?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어느 정도 있냐면 100만 개당 1개 정도의 실수가 발생을 해요. 우리 책이랑은 약간 다른데 수치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100만 개당 1개 정도,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는 확률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완벽해야 하거든요. 이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럼 그 유전자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제 과정의 오류가 100만 개당 1개다? 굉장히 정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염기쌍이 30억 쌍이 있습니다. 여기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30억 쌍의 염기가 있어요. 30억 쌍인데 100만 개당 1개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치면 사실 굉장히 꽤 많은 오류가 한 번 DNA가 복제될 때마다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것을 교정해주는
DNA 중화표소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그 155페이지 보시면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DNA 중화표소 자체 본인이 인지하고 다시 고치는 그런 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중화표소가 만약에 잘못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삽입한다면 이 중화표소가 잘못된 염기쌍을 인식을 하고요. 3-에서 5- 방향으로 3-에서 5- 방향으로 잘못된 뉴클레오타이드를 몇 개 정도, 한 열 몇 개 정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합성하는, 몇 개 정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합성을 진행하는 이러한 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DNA 복제 과정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가 곧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오류를 교정해주는 DNA 중화표소의 자체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DNA 중화표소의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100만 개나 1개 정도의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게 한 1억 개당 1개 정도의 그런 오류로 바뀌는 그 정도의 이제 오류. 근데 어찌됐든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DNA 복제를 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 세포 주기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 DNA에서 오류라는 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오류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축적이 되고, 이런 오류가 만약에 우리 세포 주기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 부분에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암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어떠한 우리 몸의 DNA에 문제를 일으키는 뭐 X선이라던가 뭐 자외선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또 화학 물질이라던가 이런 데서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암이라는 것이 불운의 그런 불운이 겹쳐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여러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가능하면 안 일으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젊게 살고 암에 걸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 분열을 많이 유발하는 행동,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그 자외선 자체가 여러분 돌연변이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자외선에 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우리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를 제거합니다. 우리 개체가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들을 제거하고요. 그럼 제거된 세포를 채우려면 또 세포 분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가 세포 분열을 많이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그렇죠? 많이 안 만들어주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고요. 세포 분열하는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가능하면 적게 한다면 젊게,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암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이 생기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DNA 중화표소의 오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 복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오류가 누적이 되게 돼 있고, 이런 누적이 어떤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세포 분열 과 관계된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그런 돌연변이를 인식하는 그런 작용에 또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이제 3번 진핵세포의 DNA 복제는 원핵세포와 무엇이 다를까?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복제 원점이 이런 원형 DNA에 한 군데 있고요. 양방향으로 복제돼서 끝에 가면 결국 만나게 되고요. 그럼 두 개의 원형 DNA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진핵생물은 선형의 DNA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끝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는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 이 지연 가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이 RNA 프라이머는 제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머가 없으면 DNA가 중합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오카자키 절편의 이 프라이머는요 DNA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RNA가 DNA로 대체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 대체가 되려면 또 효소가 필요한데 또 DNA 중합효소, 어떠한 종류의 DNA 중합효소든 프라이머 없이는 새로 합성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복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우리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DNA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진핵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텔로미어로 노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이 텔로미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화를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 텔로미어에서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노화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노화라는 것이 이 텔로미어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할 수 없습니다. 또는 세포가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텔로미어에서 비밀을 많이 찾았는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 노화는 텔로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약간은 조금 인기가 떨어졌는데, 이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인기가 약간 떨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점점 이 DNA 끝부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핵생물의 특징이죠. 죽거나 이제 정제가 되게 되죠. 실제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짧아진 텔로미어 끝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텔로머레이즈라고 해서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이 효소 때문에 이 암세포는 끝이 짧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했고요. 암세포는 또한 우리 여러분 줄기세포, 우리 생식세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아진 채로 자손에게 물려주면 언젠가는 계속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식세포도요,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끝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이 텔로미어의 짧아진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는데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도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50페이지 나머지의 그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그런 차이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밑에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156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참 길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DNA의
유전 물질로서의 규명부터 해가지고 유전자가 뭔지, 그다음 DNA의 구조, 그다음 DNA의 복제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유전체의 구성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유전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뒤에 끝에 OM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으면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DNA의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생물의 유전체 길이가 다양하고요. 유전체의 길이는 염기쌍의 개수로서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유전체의 구성을 보면요, 이 유전체 내에서 유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57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 157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사람의 유전체는 32억 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염기쌍이 32억 쌍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서열은 대략 2%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전체 내에는 사실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라는 게 그러니까 3%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유전자의 작용을 도와주는,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서열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30%가 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잡아도 우리가 70%, 우리 유전체의 70%는 아직 기능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왜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반복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159페이지에 사람의 유전체의 염기 구성을 보시면 사람의 32억 쌍 중에 아무리 유전자를 넓게 잡아도 12억 쌍, 이게 책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30%가 채 넘지가 않고요. 그럼 유전자가 아닌 부분은 뭐냐?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삼아 이 부분은, 사람 유전체 부분은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의 개수는 인간 같은 경우에 대략 2만 개라고, 가장 최신의 논문에서는 2만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단백질은 근데 그에 반해 단백질은 10만 개 정도 됩니다. 선생님 아까 유전자 한 개가 하나의 단백질 또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죠. 그래서 유전자가 2만 개면 단백질도 한 2만 개 가량이 되어야 될 텐데 폴리펩타이드가 2만 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개의 단백질은 또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폴리펩타이드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또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개수는 또 약간 많아지고요. 또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고 해서 또 뭐 우리 전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작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에서 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 중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